영웅적 투쟁 쓰라린 페페 이거는 이 이란의 아마 공산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아만 바자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어, 뭐, 그 소련 사회의 재평가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제 우리나라에 나온 거는 2000년 초반에 나왔죠. 몇 년도죠, 이게? 2000년 5월이고 우리나라에서 펴낸 거는 2005년이네요. 네네. 예, 증보판은 2007년이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나온 거네요. 어, 뭐 여기 보면 서문에 보면 이 지은이가 어, 소련 사회주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거 외에도 그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 여기 있는 책처럼 어, 그 1917년 혁명 성공 이후부터 쭉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주객관적인 요인을 따지면서 평가한 책이 우리나라도 있죠. 20세기 사회주의 역사적 성격이라고 해서 노사가연의 문영찬 편으로 돼 있는 노사가연에서 펴낸 책이 있죠. 그거하고 비교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현장과 광장에 에, 그 그로버퍼 교수 그 인터뷰에 보면 음, 그 안에 소개하는 책 중에 카린과 그 두 사람이 배반당한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보면 그 소련 사회 혁명과 그 붕괴 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이 20세기 사회주의자 지나간 과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주의가 성공한다면 다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그다음에 실제로 소련 사회주의가 혁명 성공 이후에 어떻게 건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건설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뭐 20세기 사회주의 역사적 성격이라는 책에 보면 레닌은 단 2개월간 존재했던 파리 꼬민에서 영감을 얻어서 10월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70년에 걸쳐서 이 건설 경험이 있다. 이거를 단지 패배했다 그래서 청산주의로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이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에서도 이 지은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 서론을 좀 보면 일단 사회주의 혁명의 어, 그 평가를 하죠. 그 의의에 대해서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 그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된 다음에 예, 이게 또 어떤 후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성과가 후퇴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야만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게 결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과거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청산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방법적으로도 그 계급적 실천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역사적 현실과 구체적인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 어, 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제 끝났고 효력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련 사회주의의 구체적 역사 조건, 외적인 조건, 그다음에 주체적 요인, 그다음에 그 모델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건 없고 유일하게 소련이 패배했다는 그 결과 자체를 놓고 어떤 환멸감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80년간의 사회주의는 단일한 모델도 아니었고, 어,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그 전시공산주의 모델, 그다음에 스탈린의 급속한 공업화 모델, 후쇼프의 농업 소비재 모델, 브레즈네프의 성숙한 사회주의 모델, 고르바초프의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 모델 등등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이 책에서도 분석하고 있고, 그 비과학적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도 역시 사적 유물론 일반 법칙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거죠. 이 사적 유물론의 일반 법칙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생산 양식에 공통된 것으로 먼저 정리된 건 뭐냐면 경제적 하부 구조와 정치적 상부 구조로 구성된다는 거. 그다음에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격화되면 새로운 생산 관계에 수립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죠. 그다음에 어, 사회주의 자체의 고유 법칙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착취계급이 일소되었기 때문에 그 생산 관계를 질곡으로 작용하는 그런 생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생산력에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끊임없이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과거의 계급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세력이 없으므로 생산 관계를 끊임없이 혁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특정한 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현재 상태를 폐지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초기 단계는, 어, 과거 자본주의 사회의 모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적 인간들이라는 한계, 그 다음에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회주의 원리상 각자의 공헌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런 공헌 보상의 원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의 원리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의 필요의 원리와 그다음에 공헌 보상의 원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렇다면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에서는 임금 균등화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공헌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발전 척도는 이 공헌 보상의 원리와 그러니까 필요의 원리 이 두 가지가 그 사회주의 발전에 따라서 필요의 원리가 더 각자는 공헌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거하고 각자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것이 이 두 원리가 점점 발전할 수 있을수록 필요의 원리가 높아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원리의 비율로 발전 척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전의 정도도 잉여 생산물의 양적 등대가 아니라 잉여 생산물이 어떻게 할당되는가 할당 방식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과 국가의 관계, 당과 계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와의 계급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고유의 민주주의 원리가 있고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도 역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다. 그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레닌이 러시아 공산당 강령을 초안을 작성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파리꽃면에서도 그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과 상당히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참여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한 10가지 정도로 추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그 이 교재에서 내지는 뭐 파리꽃민에도 나오니까 그거는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2부와 3부는 사회주의 위기를 초래한 객관적 외부적 요인이 2부, 3부는 주체적 내부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량상으로는 뭐 두 개가 비슷한데 저는 이제 발제를 객관적 외부적인 요인은 또 짧게 했고요. 보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급속한 공업화 모델 이전에 에, 그 전시공산주의하고 내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제가 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논쟁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미 뭐 어, 그 현재 발달한 자본주의의 세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농민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은 뭐 뒤에서도 잠깐 언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거고요. 나중에 결국은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스탈린 시대의 급속한 공업화 모델에 대해서 좀 보면 일단 그, 이때는 전쟁과 그다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급속한 공업화 모델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파괴된 경제를 일구기 위해서 또다시 그 급속한 공업화 모델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이거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차등임금제를 통해서 물질적 유인을 위한 공원보상의 원리를 강하게 작동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업화를 위한 농업 희생이 있었고 분홍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급속한 농업 집산화 및 억압을 으로 인해서 노농 동맹이 약화됐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내 숙청으로 인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활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급속한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당과 국가가 일체화되고 관료주의가 성장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과제가 대두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제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 다시 그 위기를 초래한 외부적 객관적 요인으로 보면 파시즘 침략의 파괴적 영향을 이야기할 할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 건설이 10년을 후퇴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업화 모델을 반복할 수 없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냉전과 군비 경쟁이죠. 제국주의가 계속 동유럽에서 반사회주의적 책정을 벌였고 식민지 해방 운동을 사회주의 소련은 원주할 수밖에 없었고 군비 경쟁에 의해서 거액의 비용을 뭐 강제적으로 쏟을 수밖에 없어서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지장을 받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 요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체적 내부적 요인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스탈린의 급속한 공업화 모델의 부작용을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공업화를 위해서 농업을 희생한 결과 농촌 노동자와 도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격차가 심각했고 장기간 중공업에 중점을 둬서 경공업과 소비자 산업을 경시하고 그래서 소비자 물자가 부족했죠.
그다음에 양적 성장 치중한 결과 질적인 성장과 관리가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농업희생으로 노동 단결이 타격받은 상황이었고, 계획의 성장과 급속한 공업화로 관료주의가 성장했죠. 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 측면이 있었고, 당과 국가가 또 이 과정에서 일차화되면서 당원 자체도 관료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소련 사회를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에, 개인 숭배의 탓으로 돌렸죠. 특히 스탈린 개인 숭배 탓으로 후르시초프가 개인 숭배 탓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그 원, 개혁 과제를 등한시하고 그 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히 집단 지도 및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관료제와 출세주의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권력 남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확고하게 될 필요성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스탈린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어, 그 경제 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 그 잘못된 모델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죠. 결국은 그 후르시초프 시대에는 급속한 소비 성장 모델을 추구하게 되는데, 특히 임금 중에서도 농업 부문의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죠. 그런데 그에 상응해서 소비재 생산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결국은 뭐 임금을 받아도 특별히 돈이 쓸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물질적 생산을 위한 물질적 자극을 양화시키고 기존의 재화를 분배하는 관료들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암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패와 뇌물에 기반한 지하 경제를 창출을 하죠. 이것이 결국은 공산당이 또 대중으로부터 괴리되는 시발점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2차 당대 이후로 임금 격차를 없앱니다. 이게 발달한 사회주의 이 사회라고 오판한 그런 판단 미스의 어, 결과로서 발달한 사회주의니까 임금 격차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임금을 균등화시켜서 시키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그다음에 차이도 없애고, 농업 내부의 임금 격차도 떨어지고, 농업과 비농업 사이의 임금 격차도 사라지고, 그래서 생산율이 저하되고 과학기술이나 경제 현대화에 방해가 조성됩니다. 하여튼 후르시초프의 급속한 성장 모델이 이것뿐 아니라 그 졸속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후르시초프가 실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그 발달한 사회주의 모델이 그 브레즈네프 시대에 자리 잡고 있죠. 이 발달한 사회주의 모델은 또 이 정치적 위기까지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 그 서구에서 수입에 의존한 소비를 하면서 어, 이 사회가 좀 풍족하다라는 어, 오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성장과 단순 수치 비교를 해서 경제 성과를 과도하게 믿고, 그다음에 핵과 인공위성 등 과학기술의 성과가 있었지만 착시 효과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주의적 과장을 통해서 발달한 사회주의라고 평가하고, 59년 21차 당대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기초하여 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새로운 발전 시기인 공산주의 사회의 전면적 건설기에 들어갔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후르초프 시대에 급속한 소비 성장 모델을 계속 이어가고 어, 국민 생활 수준을 최우선 목표로 채택하죠. 채택하죠. 그래서 이 결과 소비재가 질과 양 측면에서 이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만 올려가지고 결국은
임금 올리고 물가는 또 내렸죠. 그래서 암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 경쟁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 소매 가격 인하는 결국 임금에 대한 보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또 거꾸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 임금은 사실 그 공원 보상에 올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서비스, 이제 공적 소비 기금이라고 얘기 표현했죠. 이것이 증대되는 것은 실제로는 공산주의제 걸린 필요의 논리인데 발달한 사회주의라고 이고 공산주의 건설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 일용품의 소매 가격을 인하해 버린 건 결국은 임금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였고, 그러니까 그 모순된 경제 정책, 그러니까 무능했다는 거죠. 모순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세금도 폐지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 정부 세입을 감소시키고 이것도 결국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금 차이가 축소돼서 에, 그 생산력 증대가 파괴됐다는 거죠. 물질적 유인을 없애버리고 에, 그 대신 공산주의적 도덕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노동에 대한 무관심과 나태한 태도를 주장했다는 거죠. 에,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결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발달을 선언한 결과, 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는 전체 인민국가, 그다음에 전체 인민당이라는 노선을 지금 제시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는 결국은 이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관료들의 지배된 상황 아니냐. 결국은 전 인민의 국가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전면의 인민의 국가면 국가 자체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민 인민의 국가니까 관료는 더 늘어나고 관료주의는 더 성장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만 포기하는, 그리고 관료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노선의 그 전환 자체가 관료에 포획된 관료들의 시각에 기초한 그러니까 2차 경제 성장에 따른 소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성장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모델 그러니까 스탈린의 급속한 공업화 모델 이후에 후르츠초프와 브레즈네프 시대에 계속된 에, 실패한 모델의 결과로서 70년대 침체기가 오고 장기간의 침체이고 그래서 80년대 안드로포프가 들어서면서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86년 당대회에서 페레스트라이커라고 알려진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그게 구조개혁 기초가 되었지만 아만 아자드들은 1950년 2차 당대회에서 재개됐어야 할 너무 늦은 26년이나 늦은 그런 어, 20년 이상이나 늦은 그런 너무 늦은 개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영찬 같은 경우 20세기 사회주의 역사적 성격의 책에서 보면 브르주네프와 후쇼프 둘 다를 수종주의의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후르쇼프에서는 리베르만 제안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 기업, 국유 기업을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한 어, 그 국유 기업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고 이론적으로 시도를 했다면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65년의 꼬시긴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구조적으로 이윤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수립을 했고 72년도에 완전히 이 신경제 체제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리베르만의 제안은 거시기 개혁의 이론적 원형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 기업의 생산 과실을 어떻게 분배를 그 과실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해서 특히 생산기금
그러니까 임금으로 주고 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사회 서비스로 돌아가는 세금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생산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기금과 유동기금으로 나올 수 있는데 보면은 생산수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산수단을 과거에는 국유기업에 이게 그 화폐로 시장을 인정해서 화폐로 그 화폐를 이용해서 교환을 한 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했었는데 이것을 은행 대출을 통해서 어, 그 받도록 함으로써 음, 그 이윤을 목표로 하게 그 국유기업이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이윤을 목표로 생산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정기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이것 역시 이게 고정기금이 자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죠. 어, 이렇게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신경제 체제로 개혁을 하고 어, 그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2차 경제를 자본주의적인 2차 경제가 더욱 강화되고 결국은 몰락으로 이끄는 그 경제적 기초가 되는 그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만 아자드가 얘기한 것하고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부에서는 사회주의 쇄신으로부터 해체, 그 안드로포프의 제안이 있었는데 안드로포프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책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1950년대에 그 개혁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그 스탈린의 개인 숭배로 스탈린 격하를 하기 전에 제기됐던 과제들에 맞춘 그런 제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게 있었다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 어, 어쨌든 여기서는 어떻게 원인을 진단하냐면 어, 그 소득 평준화 를 없애고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결국은 임금 평준화와 과도한 임금 인상, 그다음에 낮은 기술과 생산력이 문제였다고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또 전인민 국가, 그다음에 관료주의, 그다음에 그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과제를 도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정대적 모순,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의 모순이라든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모순을 이 결국은 이게 비정대적인 모순인데도 주요 모순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안드로포프가 개혁 과제를 제안하지만 뭐 잘 알다시피 이 양반도 굉장히 고령인 상황에서 브레즈네프처럼 고령인 상황에서 그 당서기장을 맡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하면서 86년 당대회에서 개혁 과제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 86년 27다 당대회 보면 세 가지 주제로 개혁 과제를 설정합니다. 뭐냐면 경제 계획의 분권화와 생산의 현대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적 동기부여 확립과 그 확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확대, 이런 세 가지 주제로 그 1차, 그 12차 5개년 계획과 함께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루프가 전면적 파괴로 이끄는 인간적 사회주의 모델을 주창하고 이거를 추진하죠. 27차 당대회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방침은 옳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모순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고르바초프가 척프로 대표되는 이, 이 관료들을 새 지도부로 선출함으로써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반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소련을 몰락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은 뭐, 어, 그, 이 과정에 대해서도 요즘에 그 평가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뭐 새로운 연구 과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물론 사건 중심 속에서도 그 문영찬의 20세기 사회주의 역사 성격에 보면 그 어떻게 브레즈네프 시대와 고르바초프 시대에 어떻게 이 그 법적으로 이 사회주의 모델을 붕괴시키고 법적으로 자본주의로 어, 확립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성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어,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하는 정도로 넘어가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책에서는 결론으로 붕괴는 불가피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어, 그 처음에 방법론에서 보면 이게 그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문제 제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모델 자체에 구조적인 모순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 자체도 달랐고,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모델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어떤, 어, 그 욕구의 분출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당 지도부터가 위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특히 헌법적 절차라든가 대중에게 묻는다든가 형식적 민주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난 반란이었고 그 과정에서 대중들이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원들이 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어, 그 분석한 것은 결국은, 고르바초프 지도부가, 그러니까 안드로포프가 과제를 도출한 과정에서도 페레스트라라는 그 개혁 과제를 도출한 것처럼 지도부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르바초프 세력 자체도 기만적으로 신사하고라는 거를 통해서 대중들을 오도했고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대중들은 무기력했고 공산당원들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좀 분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 2차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2차 경제에 이미 젖어 있는 상태에서 대중들은 큰 문제 의식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가지, 소련 붕괴의 원인으로 이제 두 가지 그 책을, 이 책과 더불어서, 봤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현장관 광장에 보면 지난 후에 보면 그로버퍼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키란과 케니의 배반당한 사회주의라는 책을 요약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붕괴 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그 키란과 케니가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분석한 게 아니고 소련 몰락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로 사회주의 자체에 근본 결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보면 실제로 보기에는 위기 국면이 없었다. 그렇죠. 밑으로부터의 뭐 갈등이라든가 하다못해 시위나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문제로 무너졌다. 어떤 근본적 결함인지 자체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뿐 아니라.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인민의 반대 때문에 파멸했다는 것도 실제로는 뭐그 아만 아자드도 했겠지만은 어 했지만은 그런 게 사실은 없었다 이런 과정이 오히려 고르바초프의 개혁 때문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외적인 요인도 보면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고르바토프가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게 문제였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관료주의적 반응명에 대해서 여기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그러면서 2차 경제가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료주의와 2차 경제 둘 다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2차 경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아만 아자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료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란과 케니는 관료주의적 반혁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결여와 과도한 중앙 집중주의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부르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구별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맞죠. 이 비판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어, 이 내부적으로도 안드로포프 시대의 개혁 과제로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개혁 과제로 설정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고르바초프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음, 일면 인정하면서도 키랑과 케리는 그렇지만 이것뿐 아니라 어떤 소련 사회의 어떤 경향, 어떤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련 농민의 특성과 2차 경제로 비롯되는 이 이것 때문에 2차 경제가 유래됐고, 그래서 이게 부하린과 후르슈프의 전통과 결합돼서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좀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 이 책을 보면서, 어, 이 책뿐 아니라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몇 가지 견해도 같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책을 보는 이유는 소련 붕괴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어쨌든 소련 사회엔 다양한 모델이 있었다. 전시공산주의 모델, 급속한 공업화 모델, 그다음에 농업 소비제 모델, 그다음에 성숙한 사회주의 모델, 민주적 인간적 사회주의 모델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스탈린의 급속한 경제 모델 이후 이 문제를 직시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 개인에게 과오를 돌리고 급격한 소비 중심 모델로 가기 시작한 것이 패착의 시작이었다고 이 저자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는 결국은 이행기이고 공산주의는 이처럼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필요한 것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한 건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이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서 외부의 제국주의 간섭과 공작도 있었고 이것을 원인으로 외부 요인을 전적으로 후퇴의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결국 내부의 문제가 근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국 사회주의로 출발했던 어떤 출발점에서의 한계, 즉 러시아의 후진성이죠. 이것과 그다음에 급속한 전쟁과 내전과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관료주의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자체가 공원보상을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상당히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관료가 득세를 하면서 2차 경제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에, 그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은 결국은 당이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건설하느냐가 관건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당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당이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주아, 결국은 그 부르주아적 요소가 등장하는 게 보면 슈프 당시에 리베르만 제안인가 꼬시긴 개혁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철학적, 경제적, 구조적 논리와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 그 대안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만약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다시 어, 그 실패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리베르만 제안과 꼬시긴 개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 사회주의의 공원무상의 원리가 불가결하더라도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게 에, 이 원리가 도입되고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용인된 것이 잘못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경우 자본가 당원도 당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 구조적으로 자본주의를 그 소유권에 있어서도 도입하고 있죠. 소유권도 부르주아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거를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란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 사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그런 지점은 구조적으로 그 막스레닌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오의 모순론에 따라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 간의 모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 방법을 연구하고 또 철학적으로는 이런 연구와 대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여튼 다른 책도 같이 최근에 본 책하고 같이 섞어서 이야기했고 결론은 부분은 뭐 제가 나름 생각한 것이고요. 이 책에 대한 것은 소결 마지막 부분에 앞부분에 에서 이 책의 그 분석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